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각종 산업군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 2023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메타버스의 세상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말부터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 그러니까 AR과 VR, 이제 혼합 현실이라는 MR, XR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현실 세계 속에서 그동안 생각했던 디지털들을 언제나 눈앞에 보고 혹은 또 만질 수 있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포맥스 D, 그러니까 저희가 디지털 얘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전문가의 균형 잡힌 인사이트,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 어떤 분일까요? 네, 오늘은 비브 스튜디오스의 김세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콘텐츠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미래의 산업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현실의 이런 제약들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메타버스 이야기까지 오늘 해보도록 할 텐데요. 김세규 비브 스튜디오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저희가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란 단어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사실 정확하게 이제 잘라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하나씩 들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이 방송을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많이 보시죠. 예. 전문가들도 보시겠네요. 근데. 네. 섞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하자면 일단 가장 쉽게 설명하면 버추얼 리얼리티 VR 같은 경우는 예. 그 360도가 모든 게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세계를 똑같이 리얼타임 3D로 복제를 해가지고 그 VR HMD라고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쓰면 앞이 안 보이고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360도를 경험하는 걸 V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R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가 눈으로 현실 세계를 보고 있는데 그냥 헛것이 그냥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헛것이. 헛것이. 네. 귀신이 막 돌아다녀. 막 이런 거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증강이라는 거는 뭔가 추가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현실 세계에 그러니까 레이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상현실은 정말 내가 없이 내가 보는 모든 것이 가짜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같이 느껴지는 게 가상현실이고, 네네. 이게 사실 많이는 들어봤는데 네. 이게 딱 뚜렷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은 없었는데, 일단은 내가 보는 게 가짜면 지금 가상현실이고 뭔가가 떠다니고 진짜같이 느껴지고 거기에 내가 포함이 된다면 증강현실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그 가상현실은 시야를 차단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속이는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각한테 가상 세계를 보여주고 이게 진짜야 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증강현실은 이제 안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일 쉬운 예로 포켓몬고와 같은 게임들. 그 게임을 해서 스마트폰을 쳐다보면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스마트폰 렌즈를 통해서 보는 세상에는 이제 가상의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저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은 사실 예전부터 개념 자체는 있었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또 얘기가 많이 들리는 걸까요, 대표님? 한 1960년대부터 이제 나사에서 이런 아폴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에어로스페이스나 그 특히 이제 군사 시뮬레이션 할 때 그 HMD 형식은 아니고 대형 스크린 방식으로 이제 가상현실 기술이 사용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대학에서도 연구하고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많은 이슈가 됐는데
많은 그 기술이 개발됐는데 큰 이슈는 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예. 언제부턴가 이게 뭔가 큰 이렇게 뭔가 산업과 그 이슈가 됐냐면은 한 8년 전인가 지금 메타라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페이스북이 예. 불과 한 20명 있는 회사를 2조에 가까운 돈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게 이제 오큘러스라는 회사인데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20명 있는 회사를 왜 2조 주고 인수했지? 그럼 이게 미래인가? 했는데 이게 이제 VR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전 세계가 이 이슈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각 산업에서 이제 투자가 막 대규모로 유치되면서 뭐 엔터테인먼트, 뭐 디지털 트윈 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VR ATM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는 이 VR 헤드셋 네, 회사를 인수하면서부터 엄청 주목을 받았고 네, 지금까지 발전을 해 온 거잖아요. 네, 네, 그 주로 지금 2022년인데 네. 쓰이고 있는 산업은 어디가 될까요? VR이 그때 8년 전에 엄청 뜨거웠고 계속 올라가다가 한번 한 3, 4년 전에 완전 진짜 안 좋게 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뭐 역사를 얘기하면 되게 이제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예. 제가 진짜 그 VR 테마파크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해본 적도 있고 예. 그리고 1인용 그 시뮬레이터를 24대를 연결한 VR 전용 극장도 해보고 해가지고 극장도 이제 예. 가장 그 유입이 많이 되는 그 사이트에서 해본 적도 있는데 하여튼 그건 잘 안 돼서 망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기술 그 플랫폼 개발이랑 그 컨텐츠 부분은 뭐 미국에서 3번 대상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그 기술뿐만 아니고 컨텐츠 모든 분야에 좀 제가 경험이 많긴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때는 저는 너무 뭐라 그럴까 사업을 하면은 긍정적인 태도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 미래를 만드는 회사지 현재에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HMD를 처음에 착용했을 때 어떤 컨텐츠를 봤는데 이게 화질도 안 좋고요. 어지럽고요. 무거워요. 네. 근데 저는 이게 10년 후에 그 HMD를 벌써 상상을 하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된다 생각해서 했는데 결론은 대중들은 이 제가 얘기했던 3가지 문제점이죠. 이게 이제 다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이제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HMD가 많이 판매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이제 판매가 안 되고 확산이 안 되니까 결국에 이렇게 죽긴 했지만은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렇게 키워드가 막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가상 세계예요. 가상 현실이랑 가상 세계랑 뭐 이렇게 뭐 다른 것 같지 않잖아요. 초월 세계죠. 초월 세계. 예. 아니 비슷한 얘기죠. 예. 네네.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뭐 다 얘기하자면 AR, MR, XR, AI 막 모든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거를 막 통칭해 버리는 키워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핵심 기술은 VR을 만드는 기술들이 다 들어가요. 리얼타임 3D나 AI.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R이 뭐 이런 어떤 디바이스 때문에 안 좋게 산업이 약간 죽긴 했지만은 VR은 제가 봤을 때 뭐 5년, 10년 후에는 분명히 이제 HMD 기반의 이런 VR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한번 죽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활용해서 메타버스 컨텐츠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디바이스가 제가 얘기했던 그 어지러움이나 해상도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되면 아마 우리가 영화 속에서 뭐 레디 플레이 원에서 봤던 그런 세계들이 아마 5년, 10년 안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가상현실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게 90년대 초반에 제가 어렸을 때 네. 이제 큰 아쿠아리움 모양을 보여주는 그 체험관에 가면은 가상현실 헤드셋을 줬는데 얼마 전까지 헤드셋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게임 산업에서는 요거를 좀 게임에 특화시켜갖고 네.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가벼워지고 네. 조그매지고 게임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게임 그러니까 지금 좀 시장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예. 그 메타라는 회사는 지금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지향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그 VR 게임 회사들을 이제 유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한 1,000만 대 정도 판매됐고 그리고 거기서 1등하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 가까운 매출을 올린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페이스북 메타가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시장은 충분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그 문제점들을 많이 이제 극복을 했어요. 현재. 그래서 더더욱 그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 게임 쪽 특히 메타가 갖고 있는 시장은 이제 더 폭발적으로 이제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뭐 산업이 커지려면 경쟁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 경쟁사는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오큘러스 외에. 예. 그렇죠. 뭐 해봤자 뭐 HTC 정도 뭐 그런 애들이 있지만은 그쵸. 약하죠. HTC는 사실 뭐 네, 아무튼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바이트 댄스거든요. 바이트 댄스. 바이트 댄스가 작년에 그 피코라는 회사를 1.7조인가? 하여튼 인수를 했군요. 네, 인수를 했습니다. 예. 오큘러스가 그러니까 메타가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2조에 인수한 것처럼 저기 바이트 댄스는 틱톡의 모회사예요. 네, 가장 전 세계 지금 동영상 플랫폼 중에 MAU가 가장 높은 회사. 콘텐츠가 많은 회사. 네, 예. 그리고 시총이 지금 비상장인데 300조가 넘는 회사. 예. 상장하면 1,000조가 넘어갈 것 같은데. 큰 회사군요. 네, 그뭐 페이스북 그냥 그런 몸집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피코라는 HMD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대입이라 이제 말씀고 그래서 이제 뭔가 하고 계시는군요. 네. 게임뿐만 네. 아니고 아마 다양한 이제 엔터 쪽도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트 댄스가 피코를 인수하고 여기서 뭔가 게임이 아닌 어떤 장르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시작을 할 텐데 예. 그래서 둘이 이제 붙기 시작하면 뭔가 단가도 내려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퀄리티도 올라가고 기술 발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시장이 커지면은 그 다음에 뭐 다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시장이 많이 이제 VR, 이 HMD 기반의 그 시장의 VR 시장이 많이 이제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나타나면서 게임으로만 서로 이렇게 경쟁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전략적인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그들 통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산업군을 좀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 수준의 이런 VR, AR 기술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규모나 수준은 어떻습니까? 세계 탑 티어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VR, AR, XR, 뭐 AI 쪽이 그 IT 인프라가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통신도 빠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LED를 그 생산하는 그 나라 그 회사를 2개나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통신사도 보시면 잘 알겠고. 그래서 이런 IT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신사업을 했을 때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통신도 느리고 하드웨어도 뭐 잘 못 만들고 뭐 이러면 사실 뭐 해외에서 막 수입해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파트너십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특히 또 그리고 우리나라 과기부나 문체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신사업이 이렇게 글로벌로 이슈가 되면 정책적으로 많은 자금들을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 지원 자금들을 잘 사용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지원해 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뭐 정부뿐만 아니고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뭔가
속도전이 필요한 이런 산업들, 특히 VR, AR, XR 미래 산업들은 저희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프라, 네. 기술력, 뭐 제조력 이런 것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글로벌로 보면 시장 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한 2030년까지 한 2,000조짜리 그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네. 뭐 해외 리서치들이 발표한 자료를 예. 보면 그리고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는 그 얘기 먼저 해드려야겠다. 예. 메타버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감 콘텐츠라고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재작년까지는 막 VR, AR, XR 막 이 모든 것들이 좀 카테고리를 다 나눠놨었는데 네.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만든 게 이제 메타버스예요. 그렇죠. 하나로 이제 통칭해 버리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하나로. 네, 그리고 예. VR 시장의 규모가 있을 거고 버추얼 휴먼 시장의 규모가 있는데 이걸 다 더하면 이제 2,000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000조를 그냥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 없이 얘기하면은 사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는 무슨 네, 2,000조고 너무 말이 안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렇게 뭔가 좀 받아들일 수 있으실 네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메타버스, 하고 네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버추얼 휴먼 시장 같은 경우는 한 600조짜리 650조 정도 되는 시장이 되고 그리고 이 실감 콘텐츠 시장 외에 또 버추얼 휴먼이라는 시장 따로 있고. 그렇죠. 약간 혼재되긴 했어요. 예. 뭐 이렇게 정확히 그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또 리서치가 또 뭐 발표한 자료들이 또 특정 분야도 뭔가 속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뭐 크게 봐서 메타버스 시장이 한 2,000조 된다. 버추얼 휴먼 시장이 650조. 그리고 AR, XR 이쪽 시장이 실감 콘텐츠 시장이 400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 전체 규모에서도 확실히 그 실감 콘텐츠에 대한 것들하고 메타 휴먼에 대한 것들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기술 상황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가장 그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말이 너무 좀 복잡하긴 한데 가장 많이 그 뭔가 제작에 요청을 받는 분야가 어느 쪽입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당장 지금 바로 일어난 일들은 이런 제가 얘기 드렸던 리얼타임 3D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LED 기반의 버추얼 프로덕션 요거하고 지금 리얼타임 똑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버추얼 휴먼 시장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지금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뭐 게임만 쓰이는 건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영화나 뭐 그런 쪽도 많이 쓰일 것 같고요. 그렇죠. 그 LED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가 그 영화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언맨을 만들었던 존 파블로 감독이 네. 그 더 만다로리안이라는 맞습니다. 이제 스타워즈 스핀오프된 그 작품을 LED 버추얼 프로덕션으로 제작을 해서 큰 이슈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전 세계 이제 막 LED 기반의 스튜디오들이 막 이제 수백 개씩 생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수백 개가 아니고 수천 개 더 그 이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버추얼 프로덕션이나 버추얼 휴먼 시장이 제가 왜 계속 이런 사이즈가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은 그 눈으로 쓰는 그 HMD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가 팔려야 시장이 커지잖아요. 갖고 있어야 쓸 수 있으니까. 그쵸. 예. 근데 이건 디바이스가 없어도 이걸 만드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산업이랑 되게 가깝잖아요. 네. 그 실제 그 지금 있는 그 앞으로 만들어질 산업이 아니고 실제 영화 제작 스튜디오는 있고 방송 스튜디오도 있잖아요. 거기에 얻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시장에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예. 기존 시장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장성이 엄청 큰 거죠. 지금. 지금 화면에 지금 제작 당시의 그 버추얼 프로덕션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는 그래픽이라고 하면은 뭐 크로마키라고 해서 네. 초록색 초록나라, 파란색 크로마키에서 맞아요. 합성을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네. 지금은 거대한 굉장히 촘촘한 LED가 있는 곳에서 네. 실사처럼 촬영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LED 버추얼 프로덕션의 그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시간을 통제하고요, 음. 공간을 통제하고요, 날씨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제 뭐 여기 감독님들 아니면 영화 드라마 제작해본 그 제작사 대표님이나 이제 감독님들을 보시면 어디 로케이션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뭐 네. 도로라든가 아니면 어떤 광장에서 사람을 통제해서 찍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그 우리가 가장 멋진 장면이 담기는 매직 아워 때 예. 촬영하는데 네. 해외 촬영을 갔어요. 기다려도 매직 아워가 하루에 한 2~30분 될걸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날씨가 좀 문제가 된다던가 교통 상황이 문제된다던가 그러면 다음 날 넘어가는 거예요. 비용도 많아지고. 해외 촬영 가면 뭐 하루에 뭐 얼마씩 드는데요. 예. 근데 이거를 저희가 그 8K 영상 시퀀스를 찍어 온다던가 예. 아니면 그거를 라이다 센서로 아예 그냥 리얼타임 3D로 복제한다던가 해가지고 저기 보시는 그 LED에다가 저희가 불러와요. 그러면 일단은 그 시간과 공간, 날씨를 제어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촬영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그 영상 시퀀스가 아니고 그 게임 엔진으로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아침이었다가 매직 아워였다가 이런 시간대를 그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실시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미장센 부분인데 촬영을 하는데 감독님이 저기 우리 컨셉 아트를 봤을 때는 산 위치가 여기가 맞았어. 헬기 위치가 여기 맞았어. 네. 그런데 찍다 보니까 이게 헬기가 좀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10m만 이동시켜줘. 수정도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이동을 이동이 되는 되죠. 근데 세트를 옮기려면 예. 대형 크레인으로 막 옮기던가 현장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저희가 이번에 한 4일 동안 시연했는데 한 1,000명 정도의 그 업계 관계자들 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오고 특히 이제 그 관계된 뭐 기업들도 많이 왔는데 다들 저희 기술 시연을 보고 다 리스펙한다고. 근데 궁금한 게 예전에 크로마키 합성할 때랑 지금 한 거의 결과물을 보면은 많이 차이가 좀 나나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데 뭐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은요 그 크로마로 촬영했을 때는요 예. 그 감독님 머릿속에만 아웃풋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냥 왜냐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실제 뭐 우리나라에 CG가 많이 사용됐던 영화는 그러니까 우리 영화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영화들이 나중에 이제 촬영 이후에 후반 제작한 회사한테 다 의지를 해요. 근데 이제 막 이런 많은 그 피드백이 오가고 하다 보면은 이게 막 그 후반 작업 기간이 막 몇 달씩 미뤄지면서 그 영화 온에어를 늦추는 개봉을 늦추는 그 상황까지 오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이런 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고 그 뭐 어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 감독님이 만약에 이런 액션 영화나 사이파이를 많이 제작했던 분이면은 아웃풋을 예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감독님은 시나리오를 쓰시고 드라마를 찍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 감독들이 이제 또 감독님들이 또 다 이렇게 시퀀스를 짜고 하는데 이거는 로케이션에서 하면 액션 시퀀스로 액션 감독님이 짜주고 다 할 텐데 이거 그린 스크린이잖아요. 네. 그럼 프리 비주얼라이징을 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이거를 그린을 찍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 LED 같은 경우는 게임 엔진으로 만들기 때문에 카메라에다가 저희가 렌즈에다가 어떤 센서를 붙여 가지고 조작을 하면 실제 로케이션처럼 심도 조절이 돼요. 근데 이제 그린 스크린 그게 없잖아요. 사람만 찍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웃풋 자체가 아예 이제 퀄리티가 다르고 네. 확실히 그 현장에서 뭐 배우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연기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배우들이 뭔가 그 감독님이 설명한 그 콘티나 시나리오를 보고 상상을 해서 연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배경이 다 있기 때문에 진짜 로케이션에서 자기가 연기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사람과 사람의 연기는 괜찮은데 사람하고 크리처의 뭔가 액션이 있다. 그럼 시점이 막 다를 때도 있잖아요. 영화. 그렇죠. 저 왜 그래 그러고.
한국은 역시 CG를 못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지 않거든. 그치? 네. 하여튼 제작비의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해외 영화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죠. LED 버추얼 프로덕션 활용하면은 거기 LED에 매핑되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 AR 지금 홀로그램 기술도 있기 예. 때문에 크리처를 실시간으로 증강시켜 가지고 그 실시간 모니터를 보면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네. 초점뿐만 아니고 그 연기의 퀄리티가 엄청 올라가요. 그 어벤져스를 보면은 메이킹 필름에서 네, 배우가 놀라는 연기를 하는데 앞에 이제 귀여운 장난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감정 이입하기도 어렵고 그쵸. 그럴 텐데 극한적으로. 이제 LED 같은 뭐랄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연기를 하면 확실히 좀 실감 날 것 같고 네, 네. 지금 영상 산업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네. 좀 AR이나 VR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지금 쓰고 있는 분야가 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AR부터 얘기하면은 예. 지금 저희가 실제 그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저희가 B2C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B2B로 이제 기업에 이제 AR 컨텐츠를 제작해서 지금 재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AR이라고 하면 저기 사회자님 얘기했던 예. 그 홀로그램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현실 세계에 헛것이 보인다.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뭐 이케아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가구들을 집에서 그 실제 구매하기 전에 그 웹에서 아니면 앱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실제 자기 원하는 위치에 증강해가지고 배치해보고 그럴 수 컬러도 바꾸고 있죠. 위치도 바꿔가면서 디자인도 바꿔가면서 실제 자기가 원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상상하지 않고 미리 시각적으로 딱 보고 구매하게 하는 그런 앱을 만들었고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하여튼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가장 어려운 제품이 자동차인데요. 자동차요. 예, 자동차는 엄청난 그 제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뿐만 아니고 특히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네. 이것들을 그 스마트폰 그런 프로세싱 기반으로 이렇게 증강시켜가지고 진짜 실사처럼 구현하는 거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지금 네. 대기업 통해서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실제로 특히 팬데믹 때는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 많이 전 세계에서 많이 전 세계 많은 정부들이 통제할 때는 이런 전시장도 못 가고 공연장도 못 가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럼 못 가면은 뭐 팜플렛 요 이미지 한 장 가지고 수천만 원짜리 뭐 수억짜리 차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기획을 해서 이제 제안을 했고 실제 그 전시장 안 가더라도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차를 불러다가 컬러나 휠, 바꿔보고 다. 실내 모든 것들을 바꿔보면서 자기가 최종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 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메타버스를 좀 뭉뚱 그려 크게 이야기하는데 예. 말씀하셨던 대로 코어 기술이라고 보는 게 맞죠. 네. 왜냐면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눈앞에서 직접 보게 되면 영화가 되고 근데 HMD 기계를 쓰고 보게 되면 그게 가상현실이 되는 거고요. 스마트 글래스를 써서 눈앞에 뭔가를 투영시키게 되면 이게 또 혼합현실이 되는 그래서 핵심 기술로 지금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VR 같은 경우 이거는 AR이잖아요. 증강시키는 헛것이 보이는 이런 거고 VR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실 세계랑 똑같이 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60도 모든 게 이제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HND 이제 CPU나 이제 이쪽으로 해결하기 좀 힘든데 이게 만약에 디바이스가 없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양한 산업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그리고 지금 가장 또 뜨겁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들어보셨죠? 스마트 팩토리. 예. 근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지금 여러 단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3.0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를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지 않고 이제 메타 팩토리라고 해요. 예. 그럼 어떤 걸 구현 가능한가요? 그 메타 팩토리는? 그러니까
그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는 수천억짜리 장비가 들어가는 이런 공장들 있잖아요. 네. 그 기계가 고장 나면 상사를 찾으러 오고 예. 그리고 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제품들을 물류통해서 보내야 네, 되는데 공급망이 망가지고. 망가지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공장을 짓기 전에 이 공장들을 리얼타임 3D로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때 이제 버추얼 휴먼도 들어가고요. 그 제품들도 다 리얼타임 3D로 만들어가지고 그 해외에 그 이제 어떤 그 대기업이 이제 만든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어떤 그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뭐 바람이라든지 하여튼 기계의 데이터들 모든 것들을 총 집합해 가지고 그 우리가 사는 세계처럼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 대표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얘기해도 되나요? 아, 네. 네, 국내,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국내에서도 네. 네이버가 또 아크버스 비슷하게도 하고 있죠. 네, 이제 그 옴니버스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모든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그 파일들을 이제 동기화시킬 수 있는 이제 작업도 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옴니버스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메타 팩토리뿐만 아니고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이제 사용되고요. 메타 시티에도 사용되는 기술인데, 그래서 현실 세계랑 똑같이 복제해서 시뮬레이션 한다. 그게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 버추얼 휴먼을 넣어가지고 똑같이 그 동선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서 완벽한 이제 뭔가 그 분석한 데이터 값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게 이제 또 베이스가 되는 게 AI로 많이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이 강력한 이렇게 피드백을 뭔가 이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그 도면으로서 그 불가능했던 것들을 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우리 메타 팩토리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한 데이터를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장을 구축하죠. 공장을 구축해. 그러면은 얘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제 공장에 이제 IoT 센서나 아니면 많은 그 데이터를 주는 뭐 CCTV도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컴퓨터 비전 기반의 이미지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을 총 집약을 해가지고 관제 센터에 보내줘요. 그 클라우드겠죠. 그러면 얘가 실시간 동기화돼요. 그러면은 어떤 예측이 되냐면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예.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AI가 그 분석된 데이터 가지고 이 기계는 한 달 후에 고장납니다. 예측을 해주는 거.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 예전에는 사실 가상현실하면 그냥 보고 만족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상상을 통해서 생산력까지 그렇죠. 직접 한번 해볼 수 있고 생산성까지 시뮬레이션 올릴 하는 수 거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국내든 해외든 보면은 공장이 자기 나라에만 있진 않아요. 전 세계에 도처에 있거든요. 그렇죠. 변수가 많죠. 근데 초기 구축할 때는 뭐 저기 잘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핵심 운영할 수 있는 그 S급 인재들을 보내지 못해요. 예.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두고 운영을 하는데 얘가 만약 고장나면 그러면 한국에 아니면 각 국가에 있는 그 중요한 인재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문제예요. 그럼 본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메타 팩토리는 지금 무조건 해야 되는 그 분야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저희가 생각하는 뭐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공장만 해도 8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고가의 그 공장만 해도 전 세계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효율성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VR 메타버스 기술이 그 엔터 쪽으로만 보지 말고 산업적으로 눈을 돌리면은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훨씬 시장 규모도 크고. 네. 근데 우리가 그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엔터테인먼트 얘기했었지만은 네.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그 메타버스 세상이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버추얼 휴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 버추얼 휴먼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고 또 가지고 계시는 버추얼 휴먼도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관련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쪽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네. 하는데 저는 저기 혁신이 일어나면은 혁신. 사실 그 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더 많은 그 인프라를 통해서 생겨나는 일자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얼타임 3D 네. AI 얘기했잖아요. 상당히 막 이렇게 연봉이 비쌀 것 같잖아요. 고급 인력 느낌이 네, 안 그럴 드세요? 것 같은데요. 진짜 AI 네. 쪽은 진짜 비싸요. 사람도 많이 너무 상상 초봉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리 그 우리 MZ 세대들한테 애를 낳으라고 해도 안 낳잖아요. 갑자기 또 왔어요. 딩크족도 많고 애 안 낳잖아요. 예. 왜냐면은 저기 지금 뭐 미래가 불분명하니까 네네.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막 인구 통계 자료 보면은 막 그 작년도 막 되게 심각하다고 했는데 네. 올해는 뭐 거의 세계 1위로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서 인구를 더 많이 만들어내던가 아니면 외국 노동자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워킹 비자를 주고 늘리던가 어쨌든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뭐 그 모든 게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가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고급 그 인력들이 필요한 그 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제너레이션 AI로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한 장을 뭐 컨셉 아티스트를 만드는 뭐 2, 3주가 걸리는 거를 사전에 학습시키면 1초에 수백 장, 수천 장이 나와요. 그러면 한 명의 슈퍼바이저를 통해 가지고 수천 명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 이른바 뭐 버추얼 휴먼이라고 네. 부르는 그런 존재들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예, 예. 사실 그 이런 그 네. 어떤 새로운 게 나왔다고 기존 게 없어지지는 않고 그럼요. 그 어느 정도 공존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대세는 못 막거든요. 우리가 대세를 막으려고 했다가 뒤처지면은 우리가 후진국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조금 손실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 얘를 버추얼 휴먼을 만들기 위한 산업 인프라가 있거든요. 거긴 되게 고급 인력들이에요. 이런 메타버스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고급 인력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네. 그럼 더 우리한테 이로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고급 인력들이 필요한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맞아요.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저희 지난 시간에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있는 분들도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은 분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버추얼 휴먼들이 대신해서 일할 수 있으면 또 경쟁력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또 이제 투자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야가 많으시잖아요. 네. 빅 스튜디오에서 만들고 싶은 세상 어떤 것들 또 도전하고 싶으신지 이것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저희가 회사가 하루가 한 달 같아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저번 달에 만들었는데 이번 달에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만 얘기하자고 하면 다음 달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이제 리얼타임 3D를 제작하는 기술하고 저희가 특히 지금 비주얼 AI 쪽으로 비주얼 AI 쪽으로 정말 많은 연구원들과 아티스트가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축이 그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 팩토리나 아니면은 이제 메타 시티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 예. 그리고 비주얼 그 버추얼 휴먼 AR, VR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핵심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모든 분야에서 다 1등을 하고 싶지만 네. 그러면 되게 욕심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진행하다 보면은 저 애자일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분야에선가 뭔가 확 올라오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분야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지 지금 확 던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저의 큰 그 미래 그 꿈 뭐 비전은 뭐냐면은 이 모든 기술들이 총 집약된 뭔가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메타시티인데 메타시티를 그러니까 50년, 100년 후에 이제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미래 도시를.
근데 저희가 무슨 서울시만한 미래를 아니면은 지금 사우디에서 준비하고 있는 네옴시티 같은 1,300주짜리 미래를 도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정도 자본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도심에 이런 모든 기술이 집약된 그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어요. 테마파크. 테마파크. 네. 자, 오늘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이어서 메타버스 세상까지 김세규 비브 스튜디오스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인포맥스디 저희 해시라운지 코너로 이어지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네 남자들이 썰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까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걸 보고 네네.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또 좀 아쉽게 느껴지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아쉽게. 네, 제가 기자로 일을 할 때 네. 인터뷰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DYDX라는 그 코인 프로젝트의 대표거든요. 네. 안토니오 줄리아노 기자 할 때 얘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소문이 있었어요. DYDX에서 곧 토큰을 찍을 예정이다.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죠. 짧은 영어로. 너네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 있어?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걔가 너무 쉽게 한 거예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못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트랜잭션이 기록이 안 됐더라고. 뭐 그게- 메타마스크로 하셨나요? 네, 그게 이제 디파이가 아까 그랬잖아요. 두나무 같은 게 없다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걸 내가 사용을 했는데 이게 튕겨져 나올 때가 있어요. 거래가 기록이 안 되고. 근데 저는 어차피 실제로 거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록만 남기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기록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친구는 이걸 10개 해가지고 한 2,500만 원 정도 벌었고. 이야.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한 사람은 다음번에 똑같은 걸 하려는 그 분위기가 형성되면 되면? 지금이니?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이니? 어. 근데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도 예의상 그거 하나 받아야지 이러고 이제 저는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 완전 잘못 먹은 거지. 그때 막 100개 했었으면 네.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네. 뭐 실제로 막 100개 막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람들도 다 이제 막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 또 그 기록들이. 그때 좀만 이제 트랜잭션 레코드가 남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만 있었어도 네. 한 그랬으면 번만 신경인 거죠. 가스비가 없으셔. 네, 가스비가 없어서. 가스비라는 건 뭐냐면 감사해요. 이렇게 수수료를 네, 정말 제가 뭔가를 이게 뭐지 하면 정확하게 캐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 네. 이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을 하면 네네네.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못 알아듣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코린이. 진짜 아예 안 하거든요. 코린이 예. 지갑에 수수료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트랜잭션을 올렸을 때 기록이 되는데 그게 부족하거나 없으면은 그거 한번 제가 이제 뭐 에어드롭 받고 이제 등록을 하겠다면 튕겨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스비. 가스비라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속이 쓰였던. 그렇군요. 그걸 진짜 근데 물론 뭐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그래도 계속 좀 속은 좀 쓰리실 것 같아요. 그 더 쓰린 게 뭐냐면 그 이후에도 페어런치가 이게 되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페어런치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 정말 모든 걸 다 찾아다니면서 이 나의 흔적을 남기게 돼요. 예. 내가 흔적이 안 나가서 이거를 못 먹었으니까. 그렇지. 동네 그 고양이가 여기저기 막 영역을 남기고 다니듯이 네. 그걸 하고 다니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막 100개씩 지갑작을 하는 애들이 말하자면 세리피커잖아요. 이게 실제로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애들이 아니라 네. 맛있는 것만 이제 챙겨 먹는 세리피커니까 페어런치를 하는 프로젝트들이 또 머리를 쓰기 시작해.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하지 않으면 안 줘. 그래서 결과적으로 페어런치로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토니오를 향한 저의 이 마음은 점점 안 좋지. 저걸 먹었어야 되는데. 저스트선 부르고 그다음에 안토니오 부르면은 안토니오는 근데 낯을 좀 가려요. 그래요? 그 친구 MBTI가 I로 시작하는 건데.
뭐 그렇기도 하고 한국어를 못 알아들을 거예요. 궁금한 게 MBTI가 지금은 I이신 상황인 거죠? 아 저요?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아 E예요? 네. 지금 뭐 아주 I 괜찮은 때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 자 그러면 우리 백현정 이사님은요? 아, 저는 2021년 6월 달에 음. 그 미국 마이애미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였는데 이 행사에 한 창업가가 무대에 올라와서 네.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엘살바도르. 남미에 있는 국가가 네, 알아요.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라는 뉴스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그 창업가도 그 무대에서 얘기를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라이브로 그때 당시에 클럽하우스로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행사를 라이브로 유튜브로 보면서 이제 제가 해설 설명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거죠. 잭 멜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발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잭 멜러스. 와. 죄송합니다. 장난 아닌데요? 마이애미인데 잭 멜러스. 와. 그 친구가 이제 나이가 27살인가 그런데 스트라이크 앱을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창업가예요. 근데 그 스트라이크 앱이 뭐냐면 네네. 비트코인을 계정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만들고 네. 그냥 사람들 간에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특히 개도국에 가서 그거를 많이 서비스 런칭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엘살바도르라는 국가였던 거죠. 그 친구가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현지인들을 막 이제 비트코인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니까 국가에서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제 그게 대통령까지 연결이 돼서 대통령과 면담을 하게 됐고 네. 결국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데 이 잭 멜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그 행사에서 이 잭 멜러스가 무대에 올라와서 자기 서비스 소개를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다 하면서 이제 그 나이브 부켈레라고 하는 대통령 이름이에요. 대통령을 이제 화면에 띄웠어요. 실제로 모시진 않고 네네. 이 사람이 직접 화면에서 우리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채택할 거다, 이제 국회에 법안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 환호하고 막 이제 이랬죠. 잭 멜러스도 그 얘기를 하면서 울었고 이제 나는 나는 이 언덕에서 죽을 거야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어떤 그 컬처, 문화 이런 것들을 발음이 기가 막히시네.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 마이너잖아요. 항상 굉장히 소수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수자로서 좀 외롭고 뭔가 공격받을 때 항상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나는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좀 공격받겠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이 길을 가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언덕에서 뭐 죽겠다. 네, 그 언덕에 죽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뭐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적은 없지만 엄청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비슷한 암호화폐 업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창업가로서 많이 감정이입이 돼서 저도 막 눈물이 나는 지금 울것 같으신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때 막 우신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라이브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들으면서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감정이 격해졌고 너무 잘 됐다. 이 어떤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하다니 대박이다. 막 이제 이러면서 되게 자축 파티를 했던 당시 그런 기억이 나고요. 잭 멜러스라는 친구가 네. 지금도 이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외모로 보면은 한 18살 정도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맨날 후디 입고 다니고 까불까불하고 옷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입고 다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가라고 보기에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외모인데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막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업계의 어떤 진일보를 이루는 큰 사건들을 이제 이 사람이 몇 번을 그 이후로도 그 했거든요. 그래서 참 동료 창업가로서 본받고 싶고 좀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멋지래요. 예. 세 분이 모두 다 좀 있어 보이게 외국 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아가리, 예, 그렇죠. 네, 아가리 그리고 잭 멜러스. 잭 멜러스. 발음 한번 해주시죠. 안토니오. 안토니오. 한국적이네요, 발음이. 네. 근데 어떻게 세 분 다 이렇게 외국인을 아니 한국 분은 없습니까? 뭐 김춘식 씨 이런 분은 없습니까? 네, 김태촌 씨라든지. 한국분 류춘 씨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유춘. 류춘 씨. 네네. 류춘 씨는 이제 제가 코인원에서 원래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처음 만났던 분인데 헥슬란트라고 하는 국내 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지갑 서비스 네, 굉장히 그 유명한 서비스입니다. 네. 회사입니다. 여기에 부대표님이신데 수염을 굉장히 덥수룩하게 길러서
오셨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네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돈의 단위를 뭐 몇만 원, 몇 달러 이렇게 만나는 사람만 봤지 몇 이더, 그치. 몇 이오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든 다 돈의 단위를 셀 때 몇 이더, 몇 이오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진짜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찐이다. 암호화폐 완전 이게 코인이 뇌가 코인에 절여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절여지면 장아찌 되듯이. 그렇죠.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죠. 결국에 그분이 이제 전문가를 제가 처음으로 만났던 되게 엄청난 전문가였는데 네네네. 이분이 이제 외모도 그렇고 이제 수염도 기시고 또 아이도 있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형인 줄 알았어요. 그 동생이었어요? 한동안 형으로 알고 지냈어요. 어. 진짜 깍듯하게 했거든요. 막 밥도 사주시고 막 이러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거의 형님으로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저보다 많이 어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어떤 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분야에 이제 완벽하게 빠져 계시다 보니까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사실 연령대가 다 어려요. 그렇겠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은 축에 속할 거예요. 어딜 가든. 저희들은 이제 약간 30대만 노인에 가까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요즘은 진짜 20대 막 초반 친구들도 많이 20대 초반은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25에서 29까지가 많아요. 이게 29까지? 딱 그 2017년에 한번 이제 시장이 이렇게 확 치솟았고 네. 20년, 21년 이때 치솟았잖아요. 그런 그게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젊은 분은 사실 잘 없고 20대 후반이 많아요. 아,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군요. 그렇죠. 그때 나이가 많은데 외모는 또 다 다르니까 그렇지. 사실 헷갈렸던 거죠. 저는. 마음고생을 누가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보통은 두 가지로 오는데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 스트레스와 뭐 이런 폭식, 뭐 수면 부족 뭐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좀 넓어지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저는 비트코인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넓어질까요, 점점? 마음고생을 하시는 거죠. 다른 데서. 그만큼 뭐 다른 부분에서 네. 마음고생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아 그래요? 네. 눈도 충혈돼 있고 지금. 아 눈이요? 네. 지금 되게 모르겠는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힘드네요. 네. 순간 오늘 방송 시작할 때보다 지금 좀 넓어진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뭐, 네, 비슷한가요? 아니 네. 그런 얘기를 원래 보통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는 편이세요? 넓어지는 케이스가 있고 네. 한 명은 아까 얘기하셨던 그 유춘님, 유춘님. 저도 이제 아는 분인데 네네네. 수염을 기릅니다. 왜요? 나이 들어 보이고 싶으니까. 뭔가 좀 네. 업계에서 아니 그러면은 좀 전에 유추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오늘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본 업계에서 가장 사갔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을 뛰어넘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심지어 제 학교 후배예요. 어. 대학교 후배. 어. 그분한테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래요? 고기 사주시면 여의도에서 막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그럼 했는데 그분은 약간 그러니까 그분도 동생이었던 거죠?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약간 이상했겠다. 아니 저 형은 왜 나를 볼 때마다 뭘 얻어먹고 자꾸 고개를 저렇게 숙이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저희 둘이 네. 약간 오래전부터 이 업계에 들어와 있어서 사실 이런 사람들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2017년만 해도 진짜 신기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막 뭐 전직 장관 하시던 분이 코인팔로 와가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누가 봐도 한 70대인데 갑자기 무슨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뭐 백서 같은 거 써오셔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이게 그런 일들이 되게 이제 많았어요. 근데 백서가 이제 공서체로 돼 있어요. 공서체로. 이게 점점 진행이 되고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도 되게 평범해지고 있어요. 그냥 맞아요. 네. 똑같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암호화폐 크립토 기업에 그냥 입사하고 보면은 이제 예전에 그 아까 얘기하셨던 류춘님 같은 캐릭터를 더 이상 회사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냥 보통 회사처럼 다들 돼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약간 금융권 비슷한 느낌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뭔가 싶어요. 체계화돼 있고 네. 창의성인 부분이 조금 요즘에 많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프로젝트들이 이 업계에서. 예, 성공 사례들을 그대로 모티브를 따와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좀 괴짜분들을 요즘 좀 찾기 힘들지 않나라는 좀 얼마 아쉬움도 전에 있죠. 예. 조찬 모임에 갔는데 네네. 그 조찬 모임에 제 옆에 앉았던 분들이 다 이제 거래소 중역들, 거래소 직원분들 뭐 이런 네. 분들이었는데 다 이제 전 직장이 증권사, 뭐 은행. 네, 이런 데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번듯하죠. 당연히 번듯하고 한데
이제 옛날에 그 느꼈던 어떤 뭐랄까 괴짜스러운 분위기가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그것이 약간 좀 이 업계의 또 매력이었다 이렇게도 보시는군요. 그렇죠. 약간의 좀 괴짜스러움. 뭔가 어떤 거에 하나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보통 재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그런 사람들이 말해야 뭐 재밌죠. 칼을 짚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그렇죠. 괜찮거든요. 근데 2017년에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제가 지금 말하다가 기억나는 거는 뭐 우리 백 이사님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엘비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의 본명은 아무도 몰라요. 왜 엘비스냐면 헤어스타일이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17년, 18년에 있었던 한국에서 벌어졌던 모든 미덥에 다 참가했어요. 미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뭐 감사해요. 저 전혀 몰랐거든요. 그 이제 모르는데 이렇게 꼭꼭 집어서 알려주시네요. 뭔가 이렇게 코인을 홍보하는 행사, 또 커뮤니티 네네네. 이런 모임 이런 건데 소규모 모임 이런 건데 모든 행사에 다 와서 항상 이렇게 음료수를 들고 그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지금은 없죠. 세 분 다 아쉬운 눈치세요. 예. 그때가 좋았지라는, 그때가 낭만 있었지라는 이런 느낌. 그렇죠. 재밌었어요. 우리나라 네. 블록체인 업계가 네. 외국에서도 굉장히 핫한 시장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량 자체가 세계 2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기의 난이 발생하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 거래소들의 거래량도 세계 어떤 거래소들보다 뒤처지지 않았고 네.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왔었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괴짜들이 진짜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 반 외국 사람 반인데 한국 사람도 괴짜가 많고 외국 사람도 괴짜들이 많으니까 참 재미가 있었죠. 그런 이제 행사를 하면 꼭 이제 저녁에 애프터 파티를 하거든요. 네. 애프터 파티가 재밌었어요.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진짜 이거는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아니 밤 12시, 1시, 2시에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다 술 먹고 있는 나라가 잘 없어요. 그렇지. 우리나라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 하고 이제 신나게 놀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또 같이 놀아주거든요. 엄청 재밌게 놀아주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시기에 프로젝트를 하는 외국 프로젝트들한테 한국은 약간 엘도라도. 야 저기 가면 정가보다 50% 비싼 가격에 코인을 사주는 미친 사람들이 있어. 약간 이런 나라? 그렇지. 네. 그게 근데 되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비하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게 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처음에 개발한다고 했을 때 여론조사를 해요.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있는데 나오면 타보시겠습니까? 미국, 유럽 이런 데는 안 탄다가 다수예요. 한국은 한번 타보고 싶다가 40%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전적이야. 네, 도전적이고 뭔가 위험 감수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좀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정말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또 일단 저희가 2화까지는 잘 왔습니다. 그러네요. 2회까지는 잘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또 3회겠죠. 왜냐면 3회부터 저희가 의상이 바뀌기 시작할 그렇죠. 테니까요. 네, 오늘은 내가 이 업계에서 만났던 땡땡땡한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 많은 분들께서도 또 즐거우셨으면 많은 관심을 또 보여주셔야 저희가 다음 회차에 의상을 갈아입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출연료도 다시 받고요. 자, 네, 출연료 바닥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번 주에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까먹으셨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까먹은 거야. 일주일이 지나서 그래. 아무쪼록스였습니다. 네, 오늘도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만날까요? 아무쪼록스! 네. 해시 라운지 또 굉장히 잘 봤습니다. 이 네 분의 남자들이 풀어내는 코인 썰 언제나 뭐 기대를 충족해주죠.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근데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역시 또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 네 남자들의 코인 썰은 계속해서 방출되니까 언제나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의견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